할아버지, 이 글씨. 혹시 청산 박인호 선생님이세요? 그 젊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본 그 이름. 아니, 정확히는 3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죠. 아니야, 난 그냥 패지나 줍는 늙은이일 뿐이네. 그렇게 대답하며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눈빛만큼은 잊을 수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 일이 있기 전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겨우 몸을 뉘일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10년째 제 보금자리였어요.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낡은 수건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75년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이마, 움푹 꺼진 뺨,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인 현실이니까요. 작업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1월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더군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골목 귀퉁이에 세워둔 폐지 수레를 끌었어요. 바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군. 폐지를 줍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허리를 계속 숙여야 했고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실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싫지 않았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동네 슈퍼마켓 뒤편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새벽에 내놓는 박스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깨끗한 골판지 박스가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인호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슈퍼 주인 김영숙 씨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것들 챙겨갑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몸조리 잘하세요. 이거 드세요. 그녀가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따뜻한 호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유통기한 지나서 버릴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저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이런 식으로 저를 챙겨줬어요. 직접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제 자존심이 상할까봐 항상 핑계를 대면서요. 박스들을 수레에 싣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이제 이 몸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오전 8시쯤 되자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소담 카페라는 작은 카페였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아르바이트생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늘 책을 읽으며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따라 카페 앞에 버려진 박스가 많았습니다. 아마 원두를 받았나 봐요. 저는 박스들을 하나씩 펼쳐서 수레에 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스 한쪽 귀퉁이에 무언가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거든요. 누군가 볼펜으로 낙서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한자였습니다. 청산유수. 저도 모르게 그 네 글자를 따라 쓰듯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손끝에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참 오래됐군. 이 감각.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카페에서 청년이 뛰어나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물었죠. 할아버지, 지금 이 박스에 뭔가 쓰셨어요? 아니, 그냥 먼지 닦은 것뿐인데. 저는 얼버무리며 박스를 수레에 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의 눈빛이 유난히 진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그가 들고 있던 것은 낡은 미술 도록이었어요. 펼쳐진 페이지에는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붓을 들고 작품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청산 박인호 서예가 마이너스 1993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머리도 검었고 등도 굽지 않았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방금 박스에 쓰신 글씨랑요. 청년이 도록을 박스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사진 속 작품의 필체가 똑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런, 너무 방심했군. 30년 동안 한 번도 글씨를 쓰지 않았는데 고작 박스 하나에 무심코 쓴 낙서 때문에. 자네가 잘못 본 게 아닐까? 나는 그냥 폐지나 줍는 사람일 뿐이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 미술사 전공했어요. 3년 동안 한국 서예사를 공부했고요. 청산 박인호 선생님의 작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다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정말 혹시 할아버지가 아니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진정하라, 진정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강민재요. 민재 씨, 자네가 착각한 거야. 나는 박인호라는 사람을 모르네. 그냥 이름이 같을 뿐이지. 하지만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말게. 부탁이야. 저는 수레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골목을 몇 개나 돌아서 숨이 찰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제야 낡은 담벼락에 기대서 멈춰 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그 박스에.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11월 찬바람이 불었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잔뜩 흐린 하늘이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청산 박인호. 그 이름을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작품 앞에서 탄성을 지르던 시절, 제자들이 제 뒤를 따르던 시절,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그 이름은 죽었어요. 박인호는 3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폐지나 줍는 이 늙은이뿐이죠. 저는 다시 수레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8,000원어치는 채워야 했으니까요. 그게 제 하루치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그 청년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보는 건 아닌지. 그날 저녁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민재. 그 청년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순수했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 같은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보물이 아니에요. 저는 부서진 사람일 뿐입니다. 30년 전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시 꺼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좁은 방에서라도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청년이 내일도 저를 찾아올까요? 아니면 오늘로 포기할까요? 포기하길 바랍니다. 제발 포기하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정말 혹시. 아니야. 생각하지 마.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폐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다시 붓을 들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때처럼 하얀 화선지 위에 먹물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산유수, 푸른 산과 흐르는 물처럼 한때 제 인생도 그렇게 흘러갔었죠. 그 청년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소담 카페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못 본 척 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한 번만 얘기 들어주세요. 새벽 6시 제가 고시원에서 나오는 순간 민재가 계단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밤새 기다렸나 봐요. 왜 이러나?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알아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청산 선생님 작품을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였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라오게.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재가 건넨 커피는 아직 뜨거웠어요. 컵을 감싼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어요. 뭘 듣고 싶은가? 제 질문에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역시 그 질문이었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30년 전 이야기를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네 한석규라는 서예가 알고 있나? 당연하죠. 지금 국내 최고 서예가잖아요. 작년에 국가문화훈장도 받았고. 그 사람이 내 제자였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네, 45년 전이야. 22살 청년이 내 문화에 들어왔지. 한석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 서예를 배우고 싶다며 무릎을 꿇더군.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제자의 눈빛. 하루 종일 붓을 놓지 않던 그 모습. 처음엔 정말 성실했네.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했어. 재능도 있었지. 5년 만에 내 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실력이 됐어. 그런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석규는 나를 넘지 못했어. 그게 그 친구를 갉아먹기 시작했지. 질투, 열등감, 욕심.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20년째 되던 해였어. 내가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전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지. 어느 날 작업실에 도둑이 들었네. CCTV도 없던 시절이었어. 뭘 훔쳐갔는데요? 내 작품 12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신작들이었어. 민재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작품들이 3개월 뒤 한석규 개인전에 나타났네. 물론 한석규 이름으로 말이야. 그럼 신고하셨어야죠. 했지. 당연히 했어. 저는 공원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네. 작품에는 이미 한석규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친구는 스승님께 배운 기법으로 자신이 창작했다고 주장했어. 그럴 수가.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팠어요. 한석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스승 박인호 선생께서 최근 작품 활동이 어려워지자 제 작품을 자신의 것이라 우기고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스승님은 이제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내 30년 경력은 끝났네. 사람들은 늙은 예술가의 질투라며 비웃었어. 미술계는 한석규 편을 들었지.
그 친구는 이미 인맥도 돈도 다 확보한 상태였거든. 그래서 나는 도망쳤네. 아내와 딸을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어. 민재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차가워진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네. 술로 세월을 보냈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네. 분노하든 절망하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담담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 박인호는 죽었다고. 이제 난 그냥 폐지 줍는 늙은이로 살면 된다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게 보였죠. 말도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범죄예요. 명백한 절도이고 사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놈이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민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요. 한석규 그 인간을 반드시. 그만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났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무엇보다 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네. 하지만 민재 씨.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 마음은 고맙네. 정말이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대학에서 미술사를 배웠어요. 청산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서예가를 꿈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자네는 아무 잘못이 없네.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에요. 한석규 그 인간 전시회에 가서 감동받았다고 멋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진짜를 몰라봤으니까요.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민재 씨, 이제 그만 가보게. 폐지 주울 시간이야. 할아버지. 그리고 부탁이네. 오늘 들은 이야기는 잊어주게. 자네 인생까지 이 늙은이 때문에 망칠 순 없어.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요? 분명 오래전에 다 정리한 감정인데, 분명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민재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한 분노가, 그 진심 어린 눈물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아직도 이 가슴 한구석에 불씨가 남아 있었나 봐요. 하지만 안 돼. 다시 불을 지피면 안 돼. 쟤만 남을 뿐이야.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포기할까요? 아니면 문득 침대 밑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오래전에 숨겨둔 작은 천보자기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던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낡은 붓 하나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마지막 작품을 쓰고 버리지 못한 채 품고 살아온 붓. 털은 반쯤 빠지고 자루는 금이 가 있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손에 쥐니 묘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만 번 반복했던 그 움직임을. 한석규. 그 이름을 떠올리니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아니면 슬픔? 아니, 둘 다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받은 붓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만약, 정말 만약. 아니야. 생각하지 마. 저는 붓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민재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재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심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소담 카페 앞을 지날 때마다 무의식 중에 안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 청년 포기한 건가? 그게 맞아. 그게 정답이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정말로 그게 다행인가? 나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며 골목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민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할아버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민재의 얼굴에는 흥분이 역력했습니다. 이분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이신 윤서아 선생님이세요. 윤서아라는 여성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청산 선생님. 그 호칭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청산 선생님이라는 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윤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10년 전부터 한석규 씨의 작품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그의 초기작과 후기작의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특히 1993년 이후 급격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선생님께서 미술계에서 사라지신 바로 그 해입니다. 윤서아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러 작품 사진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한석규 작품입니다. 필압이 일정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하지만 1994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교는 그럴듯하지만 영혼이 없어요. 마치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작품들이었어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한석규 이름으로 발표된 그 작품들은 모두 제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가요? 이미 30년이 지났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요. 저는 믿습니다. 윤서아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10년 전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저는 좌천당했습니다. 한석규는 미술계의 거물이었고 저는 그냥 말단 연구원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에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았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청산 박인호 선생님을 찾았으니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함께해요.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나 동정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죠. 오랜 침묵 끝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라오게. 제 고시원 방으로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평생 누구도 들인 적 없는 이 좁은 공간에 말이죠. 죄송하네. 앉을 곳도 변변찮아. 괜찮습니다. 윤서아와 민재는 바닥에 앉았어요. 저도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지? 네, 그럼 이걸 보게. 저는 침대 밑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것이었죠.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붓 한 자루가 나타났어요. 민재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30년 전 마지막으로 쓴 붓이네. 이걸로 12점을 완성했어. 그리고 그 12점 모두 한석규가 가져갔지. 붓을 손에 쥐니 묵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한 번만 써주실 수 있으세요? 뭘? 무엇이든 좋습니다. 선생님의 필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30년 만에 붓을 들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쓸 수 있을까? 종이가 있나? 민재가 황급히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먹물까지. 이건 제대로 된 화선지도 아니고 먹물도 싸구려인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분놀림이니까요. 저는 바닥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먹물에 붓을 적셨어요. 얼마 만인가? 이 감촉. 첫 획을 걷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청. 붓 끝에서 검은 선이 쏟아져 나왔어요. 종이가 먹물을 머금으며 번져 나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획은 정확했어요. 산. 두 번째 글자가 완성될 때 가슴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움? 아니면 회한? 청산. 푸른 산. 제 호였습니다. 30년 전 저를 상징하던 그 이름. 붓을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윤서아와 민재가 말없이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게 진짜 청산채입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석규의 작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획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어요. 30년의 세월이 억울함이 한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민재는 아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작품을 내려다봤어요. 30년 만에 쓴 두 글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어요. 마치 어제 쓴 것처럼 내 손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선생님, 윤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작품과 한석규의 초기작을 비교 분석하면 필체가 동일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1993년 한석규가 발표한 작품 12점의 작품 목록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서류를 건네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추월, 한강, 무릉. 하나하나가 제 작품이었어요. 밤새워 고민하며 썼던 글자들, 혼을 담아 완성했던 작품들, 다 내 작품이네?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각 작품에 초고가 있었어. 습작 과정에서 쓴 종이들 말이지. 하지만 그건 아마 석규가 다 불태웠을 거야. 혹시 다른 증거는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시 우리 집에 가정부가 있었어. 김순자라는 분이었지. 석규가 몰래 작업실에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지금도 연락이 되시나요? 모르겠네. 30년이 지났으니 윤서아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증인을 확보하고 작품 비교 분석을 하고 필체 감정을 받으면 잠깐. 저는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한석규는 지금 국내 최고 서예가야. 권력도 돈도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윤서아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선생님, 10년 전 제가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젊은 청년과 중년 여성. 서로 다른 이유로 정의를 추구하는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의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좋네. 해보세. 제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끝까지 가야 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한석규는 절대 순순히 당하지 않을 거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윤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청산 두 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 이제 이 이름을 다시 세상에 내놓을 때가 온 걸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복수? 아니면 자존심?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내가 누구였는지 증명하고 싶은 욕망. 박인호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갈망. 밖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세.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청산 두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종이는 싸구려 스케치북이었고 먹물은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혼만큼은 진짜였어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 제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청산 박인호의 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석규는 어떻게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이번엔 끝까지 싸워볼 거야.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석규가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희망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감정입니다. 한번 품게 되면 더 큰 절망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아 선생님이 박물관에서 해고당하셨대요. 뭐라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관장실로 불려갔대요. 그리고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빠르군. 너무 빠르다.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한석규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한석규.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 민재 씨는 괜찮나? 저는 아직은요. 하지만 아침에 카페 사장님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누가 찾아와서 저에 대해 물어봤대요.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군. 민재 씨, 이제 그만두게. 네, 위험해. 자네까지 다칠 순 없어. 할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포기하시려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거야. 한석규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포기하라고요? 전화 너머로 민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도망쳤잖아요. 이번에도 도망가실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평생 도망쳤습니다. 싸우는 대신 숨는 걸 택했죠. 미안하네. 사과하지 마세요. 대신 같이 싸워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오후 폐지를 주우며 골목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왔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가 제 옆에 멈춰 섰고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석규. 30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전보다 나이 들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스승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차에 타시죠.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네. 그러지 마시고요. 한석규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딱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스승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저는 폐지 수레를 길가에 세우고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났어요. 30년 전 제 작업실 냄새와는 천지 차이였죠. 잘 지내셨습니까? 한석규가 물었습니다. 보면 모르나? 죄송합니다. 뭐가? 이렇게 되신 것. 저는 비웃음을 흘렸어요. 자네가 만든 거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석규가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옆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후회합니다. 거짓말. 진심입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났고 저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석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5억입니다. 뭐?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이 동네를 떠나주세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내 30년을 5억에 사겠다고? 적다고 생각하시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인생이야. 내 작품이고 내 명예란 말이야. 한석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승님,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현실을 보십시오.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30년 전 일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민재와 윤서아가 그 청년이요? 카페 알바생? 그리고 박물관에서 잘린 여자? 한석규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가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술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누가 그들 말을 믿겠습니까?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자네는 도둑이야. 사기꾼이고. 증명하세요. 한석규가 차갑게 웃었어요. 증명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요. 법정에 서든 언론에 알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승님 나이가 75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그 짧은 시간을 법정 싸움으로 보내시겠습니까? 5억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세요. 그게 스승님을 위한 길입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연락 주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 떠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권력. 이게 권력이구나. 한석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웠죠. 자신이 이길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윤서아와 민재를 만났습니다. 근처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윤서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재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제 사과에 윤서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이게 증거예요. 한석규가 우릴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윤 선생은 박물관도 잃었고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윤서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두 사람의 의지를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순수한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다치는 건 아닐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인호 씨, 누군가? 경찰서입니다.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당신 폐지 수레가 불에 탔습니다.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 귀퉁이, 제 폐지 수레가 있던 자리. 새까맣게 타버린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방화로 추정됩니다. CCTV 확인해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 같은데 얼굴은 안 보이네요. 저는 타버린 수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제 생계를 책임져준 수레였어요. 그리고 잠깐 저는 잔해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제로 새까맣게 물들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찾아야 해. 분명 여기.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붓이 여기 있었어. 수레 밑바닥에 보자기에 싸서 숨겨뒀던 붓. 30년 동안 간직했던 마지막 붓.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설령 있다 해도 이미 다 타버렸을 거예요. 할아버지, 민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30년 전 박인호와 지금의 저를 이어주던 유일한 증거가 사라졌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어요. 한석규, 자네가 이긴 거야. 결국 자네가 이긴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폐지 수레도 없고 붓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흘이었어요.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재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윤서아도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민재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귀찮았지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와 윤서아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인호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순자 씨? 맞아요. 저예요. 김순자. 30년 전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윤서아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인호 씨를 찾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증언했어야 했는데. 들어오세요. 저는 셋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이 더 좁아졌지만 상관없었어요. 모두 바닥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 씨가 전시회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계실 때였어요. 저는 아래층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작업실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 인호 씨는 분명 잠드셨을 시간이었는데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올라가 봤어요. 작업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누가 있었나요? 민재가 숨죽여 물었습니다. 한석규 씨였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인호 씨 작품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서랍을 뒤지고 책상 위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챙기고. 보셨다면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윤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무서웠어요. 한석규 씨가 저를 발견했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숨죽이고 있었는데 계단이 삐걱거렸나 봐요. 한석규 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순자 씨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보였어요. 협박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혼자 키우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인호 씨,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순자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순자 씨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하지만 제가 그때 말했더라면. 지나간 일이에요. 윤서아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 증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0년 전 범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한석규는 부인할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냥 가정부의 착각이었다고, 기억이 왜곡됐다고 우길 거예요. 그래서요. 순자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타났어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화선지.
하지만 그 위에 쓰인 글씨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무릉. 제 작품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두루마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날 밤이었어요. 순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석규 씨가 작품을 다 챙겨서 나간 후 저는 작업실에 올라갔어요. 바닥에 이 작품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급하게 챙기다가 흘린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워서 숨겼어요. 언젠가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30년 동안 보관해 왔습니다.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어요. 틀림없이 제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거기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청산. 30년 전 제가 직접 새긴 도장. 제 손에서만 존재했던 그 도장. 이거예요. 윤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박인호 선생님의 도장이 찍힌 원본 작품. 민재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1993년 한석규 개인전 목록에 있던 거예요. 확인했어요. 윤서아가 가방에서 당시 전시의 도록을 꺼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 똑같은 작품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무릉 마이너스 한석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한석규는 변명할 수 없어요. 윤서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작품에 박인호 선생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한석규 이름으로 발표됐다는 건 명백한 도용이에요. 저는 무릉 두 글자를 천천히 쓸어 내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썼던 글씨. 밤새워 고민하며 완성했던 작품.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간 제자. 할아버지. 민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증거가 있어요. 증인도 있고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80대 할머니, 해고당한 학예연구사, 카페 알바생.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 하지만 진실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고맙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순자 씨, 30년 동안 이걸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윤서아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전문 기관에서 감정받아야 해요. 화선지 연대 측정, 먹물 성분 분석, 도장 진위 여부까지.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 증언을 공식 진술서로 만들어야 해요.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엔 한석규와 정면으로 맞서는 거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네. 이번엔 끝까지 싸울 거야.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30년간 어둠 속에 있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걸까요? 선생님, 윤서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한석규는 절대 순순히 당하지 않을 겁니다. 더 치열하게 대응할 거예요. 알고 있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릉 작품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두 글자에 담았던 의미가 떠올랐어요. 무릉도원, 이상향,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곳.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길은 무릉도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될 거예요. 피 튀기는 전쟁이 될 거고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하겠네? 제 대답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먼저 작품 감정부터 의뢰하고 김순자 할머니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녀가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캄캄했던 하늘.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인호는 아직 살아있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석규. 이번엔 내가 진다 해도 진실만큼은 세상에 알릴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싸움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작품을 들고 감정기관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한석규가 이 움직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더 비열한 수를 쓸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법적 대응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무기가 생겼다는 것.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석규가 이미 더 무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작품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화선지가 맞습니다. 먹물 성분도 1990년대 초반에 주로 사용되던 것이고요. 도장 또한 당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작품 도용, 사기, 명예훼손.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언론에도 알려야죠. 민재가 덧붙였어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희망이.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희망이 얼마나 짧을지. 사흘 후였습니다. 아침에 윤서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 한석규 측에서 김순자 씨가 치매라는 의료 기록을 공개했어요. 뭐라고?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2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순자 씨는 멀쩡해. 내가 봤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원 도장까지 찍혀 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이라고. 그리고 윤서아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한석규 측 변호사가 주장하기를 그 작품은 선생님께서 30년 전 한석규에게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 증거로 당시 제자들 앞에서 내가 가져가라고 하신 증인도 확보했다고. 거짓말이야. 내가 왜 내 작품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그쪽은 변호사 팀이 있어요.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비열할 수 있나? 그날 저녁 TV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서예계 거장 한석규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서예가 박인호 씨가 한석규 씨를 작품 도용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찍힌 사진이었죠.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박인호 씨는 현재 75세로 10년째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석규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깔끔한 한복 차림에 위험 있는 표정. 안타깝습니다. 스승님께서 30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건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모함하시다니. 한석규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진짜로 배신당한 사람처럼. 30년 전 제가 독립할 때 스승님께서 직접 작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져가서 세상에 알려라고 하셨죠. 당시 함께 있던 동문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스승님께서 미술계에서 성공하지 못하자 저를 원망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어요.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연기야. 전부 연기라고. 하지만 화면 속 그는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어요. 게다가 증인으로 나선 김순자 씨는 치매 환자입니다. 2년 전부터 진단받았다는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분의 증언은 신빙성이.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재가 휴대폰으로 보여줬어요. 몰락한 서예가 30년 만에 복수극? 한석규 스승의 거짓 고소에 가슴 아파. 치매 환자 증언으로 억지 주장. 누가 진실인가? 댓글들은 더 끔찍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왜 저러는 거야? 창피하게.
한석규 선생님 불쌍하다. 스승한테 이런 배신을? 폐지 줍다가 돈 노리고 나타난 거 아냐?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몰락한 늙은이, 질투의 눈먼 사기꾼. 할아버지, 이거 다 조작된 여론이에요. 한석규 측에서 돈 주고 기사 쓰게 한 거예요. 민재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실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국가문화훈장 받은 거장 대 폐지 줍는 노인. 누가 더 믿을 만할까요? 그날 오후 순자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딸과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 씨의 딸이 문을 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못 만나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왜 그런가요? 저 박인호라고. 알아요. TV에서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많으세요. 치매도 있으시고. 그런데 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증언하신다고 해서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제부터 어머니 핸드폰으로 협박 전화가 오고 있어요. 조용히 안 하면 딸이 다칠 거다라고. 그게 당신들이 원하던 거예요.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 안 하실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순자 씨마저 잃는 건가? 마지막 증인마저. 그날 밤 윤서아와 민재를 만났습니다. 셋 다 지쳐 보였어요. 김순자 씨 증언은 이제 못 받게 됐어요. 윤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분이 완강하게 거부하시더라고요. 이해는 해요. 가족을 지키려는 거니까. 작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품은 진짜예요. 감정 결과도 나왔고. 하지만 윤서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석규 측에서 선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반박할 증거가 없어요. 30년 전 일이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숨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119 불러요. 윤서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의사가 다가왔어요.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협심증 증상이고요. 다행히 심근경색까지는 아니지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적 부담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침대 옆에 민재와 윤서아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윤서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저희가 욕심을 부렸어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제가 고통으로 몰아넣었군요. 미안하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자네들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지. 아니에요. 아니야. 처음부터 무리였어. 한석규 같은 괴물을 상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 눈물이 가장 쓰라렸어요. 패배의 눈물이었으니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끊임없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더 이상 폐지도 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심장이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민재가 생활비를 보내줬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박인호 씨? 한석규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괜찮으신가요? 조롱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더 기분 나빴습니다. 이제 그만두시죠. 스승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싸움 계속하시면. 닥쳐.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자네가 이긴 거야. 됐어. 이제 만족하나? 스승님, 전화 끊겠네. 5억 제한 아직 유효합니다. 한석규가 차분히 말했어요. 조용히 지내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병원비도 걱정 마시고. 필요 없어. 스승님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사시려고. 자네한테 받는 돈으로는 살고 싶지 않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한석규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승님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75세. 심장도 나쁜 상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한석규의 돈은 받을 수 없었어요.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민재가 가져온 소식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방법을 찾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무슨 공개 대결이요. 공개 대결? 네. 할아버지와 한석규 두 분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제로 작품을 쓰는 거예요. 수백 명 앞에서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내 심장이. 알아요. 위험한 거 알아요. 민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증거도 증인도 다 막혔어요. 이제 남은 건 직접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말로는 안 돼요. 서류로도 안 돼요. 사람들이 직접 두 눈으로 봐야 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윤서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사들에 제안했어요. 서해계 논란 공개 대결로 증명한다는 컨셉으로요. 몇 군데에서 관심 보이고 있어요. 한석규가 응할까? 응해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거절하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 자존심 강한 한석규가 그걸 참을 수 있을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석규는 평생 최고라는 자리를 지켜왔어요. 공개석상에서 도망간다는 건 그에게 치욕일 겁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안 되면 진짜 끝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붓을 든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도 이 늙은 몸으로. 하지만 민재의 말이 맞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좋네. 해보세. 일주일 후 대형 갤러리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박인호 대 한석규 공개 희호 대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카메라도 5대나 됐습니다. 무대 위에는 2개의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화선지, 먹물, 벼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 대기실에서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쿵쿵쿵.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윤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30년 만에 다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문이 열리고 사회자가 들어왔습니다. 5분 후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에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반대편에서 한석규가 걸어 나왔어요.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죠. 우리는 각자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분께 같은 주제를 드리고 30분 안에 작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봉투가 개봉됐습니다. 주제는 청산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청산. 제 호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민재가 요청한 걸까요? 객석을 돌아봤더니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 이름이야. 내 정체성이고 30년 동안 숨겨왔던 내 모든 것이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한석규가 먼저 붓을 들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유려한 동작으로 먹을 갈고 붓을 적셨죠. 그리고 화선지 위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청. 빠르고 정확했어요. 기교가 뛰어났습니다. 객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직 붓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 수 있나? 정말로? 그때 객석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적셨어요. 화선지 위에 붓끝을 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청. 첫 획이 그어지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획은 살아 있었어요. 30년간 품었던 한이, 분노가, 슬픔이 그 한 획에 모두 담겼습니다. 두 번째 획, 세 번째 획, 붓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느낌, 이 전율,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한석규는 이미 청산 두 글자를 완성했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했어요. 교과서처럼 완벽한 서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어요. 영혼이, 생명이. 저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을 그어 나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산. 마지막 획을 걷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붓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청산. 30년 만에 다시 쓴 제 이름. 종이 울렸습니다. 시간 종료입니다. 두 작품이 나란히 전시됐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 작품을 비교하며 보고 있었어요. 한석규의 청산은 완벽했습니다. 균형 잡힌 획, 정확한 구도, 흠잡을 데 없는 기교. 하지만 제 청산은 달랐어요. 떨리는 손에서 나온 획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그리움이, 30년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어느 작품이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때였습니다. 객석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저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40년 전 박인호 선생님 밑에서 서예를 배웠던 제자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기억이 났어요. 이철수. 제 문화에서 5년간 공부했던 제자였습니다. 한석규가 박인호 선생님 작품을 훔쳤다는 건 우리 동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한석규가 이미 권력을 잡았고 우리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는 박인호 선생님이었다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목격했습니다. 한석규가 선생님 작업실에서 작품을 가져가는 걸. 그리고 또 저도요. 3명, 4명. 한 명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침묵했던 증인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한석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들은 한석규 씨. 사회자가 차갑게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증언이 나오는데 할 말씀 있으신가요? 침묵. 한석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석규가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스승님의 작품을 훔쳤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스승님을 넘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훔쳤고 제 것이라 우겼습니다. 한석규가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스승님. 평생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저를 배신했던 제자,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사람. 지금 그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복수를 꿈꿨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죠.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이상했어요. 분노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어요. 일어나게.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어나라고, 석규야. 한석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늙었구만. 나처럼.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승리의 기쁨?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30년. 우리 둘 다 30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폐지를 주우며 자네는 거짓 속에서.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재와 윤서아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해냈어요, 할아버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이겼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증명했어요. 박인호가 진짜였다는 것을.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승리한 그날 밤 저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석규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어요. 국가문화훈장도 박탈됐고 미술계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달이면 충분했죠. 언론은 연일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을 보도했어요. 청산 박인호, 국립중앙박물관 대규모 해고전 개최, 잃어버린 거장의 귀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 인터뷰 제안, 전시회 초대.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원하던 게 이게 아니었으니까요. 해고전 개막식은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대전시실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어요. 윤서아가 직접 기획했고 민재가 홍보를 도왔습니다. 제 30년 전 작품들이 복원되어 전시될 예정이었죠. 금요일 저녁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정장 준비하셨어요? 문화부 장관님도 오신대요. 그리고 주요 언론사들도 다 온대요.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네, 미안하네만. 난 내일 안 갈 것 같아. 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회고전인데. 알아. 자네들이 얼마나 애썼는지도 알아.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증명했어. 내가 누구였는지.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세상에 인정이 필요했던 건 30년 전의 나였어.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런 게 필요하지 않네. 민재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자네들한테 미안해. 정말이야.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거야. 그날 밤 민재는 오랫동안 설득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어요.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나와 골목으로 향했어요. 한 달 전 민재가 새로 사준 폐지 수레가 거기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군.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슈퍼마켓 뒤편이었어요. 김영숙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인호 씨, 오늘 전시회 안 가세요? 안 가기로 했어요. 왜요? 주인공이 안 가면 어떡해요? 저는 웃으며 박수를 주었습니다. 전 이게 더 편해요. 여기가 제 자리니까. 김영숙 씨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폐지를 주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일상. 30년 전 박인호가 꿈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짐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소담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민재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 대성공이었어요. 수천 명이 왔고 다들 할아버지 작품 보고 감동했대요. 그래? 다행이네. 다행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없어서 다들 아쉬워했어요. 주인공이 없는 전시회라고. 주인공은 작품이지 내가 아니야. 민재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30년 만에 되찾은 명예인데. 명예? 저는 폐지 수레를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명예는 이미 되찾았네. 내가 진짜였다는 걸 세상이 알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난 이제 자유로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고 아무한테도 인정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나로 살면 돼.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가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평온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민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긴 상자였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새 붓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붓이었어요. 최상급 털로 만든 것 같았죠. 언제든 쓰고 싶을 때 쓰세요. 할아버지는 진짜 예술가니까요. 저는 붓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좋은 붓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쓸 일이 있을까요? 고맙네, 민재 씨. 붓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없었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저는 그냥 아니야. 자네는 내 구원자였어. 민재를 안아줬습니다. 젊은 청년의 어깨가 제 품에서 떨렸어요. 잘 살게, 민재 씨.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서 이 세상도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석양이 질 무렵 폐지 수레를 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8,000원어치를 채웠어요. 내일 생활비로 쓸 돈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인호 씨. 뒤를 돌아보니 순자 씨였습니다. 딸과 함께 있었어요. TV 봤어요. 정말 잘 됐어요. 순자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순자 씨. 순자 씨 덕분이야.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명예도 되찾으셨으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예. 그게 뭐였더라? 한때는 그토록 중요했던 것.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는다는 것.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노을을 봤을까요? 아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명예를, 성공을, 인정을 쫓아서.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천천히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음미하며 살 수 있어요. 민재가 준 붓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붓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쓰고 싶으면 쓸 거고 아니면 말 거예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허리도 덜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 등이 예전보다 덜 굽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던 무게, 분노와 한과 억울함의 무게, 그걸 내려놓으니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폐지 수레를 끌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뭘까? 화려한 전시회? 세상의 인정? 아니었어요. 행복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 아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는 것,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아는 것. 청산 박인호.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과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체성. 그게 저에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골목길. 저는 폐지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뒤에서 민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걷습니다. 등은 더 이상 굽지 않았어요. 어깨도 펴져 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 평온. 그리고 자유. 이제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것도 변명할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그냥 박인호로 살면 됩니다. 폐지를 줍는 박인호로. 하지만 동시에 청산 박인호로. 두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가 됐어요. 부끄러운 현재도 자랑스러운 과거도 모두 저예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석양 속으로 걸어갑니다.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 익숙한 소리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그 소리가 저를 슬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거라는 희망이니까요. 골목 끝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박물관 방향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곳. 한때 제 모든 것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미소 지으며 다시 앞을 봅니다. 집으로 가야죠.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하니까요. 석양이 저의 뒷모습을 길게 들이웁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도 당당합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그림자. 자유로워진 사람의 그림자. 청산 박인호의 그림자. 끝.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